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 개념 정리 2강 시간입니다. 지난번 1강에서 요양보 대상자 이해 파트 정리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2강에 해당하는 노인 복지와 장교양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안내합니다. 노인복지와 장교양 제도는 36페이지에서 8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1절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서 사회복지 분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기초연금제도. 예, 요거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공공부조를 다른 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사회보험 안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교양보험 이렇게 5개가 포함이 되어 있죠. 가끔 뭐 국민건강보험 설명을 갖다 놓고 국민연금이랑 이렇게 짝짓기를 줘놓고 그럼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찾는 문제도 출제되긴 합니다. 자, 또 하나가 기초연금제도입니다. 작년 2024년 기출문제에서 종종 등장을 했던 내용이에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 네, 요게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노인복지 원칙입니다. 네,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독립의 원칙부터 존엄의 원칙까지 가는데 거꾸로 가겠습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독립의 원칙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존엄의 원칙이다. 존엄이 무슨 말일까요? 존엄, 공정, 학대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럼 존엄의 원칙 답이에요. 자,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잠재력을 개발해라. 노인에게도 잠재력이 많습니다.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이나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자, 그다음 보호의 원칙에는 보호자가 들어가면 다 보호의 원칙이 정답입니다. 자, 참여의 원칙입니다. 사회에 통합이 돼야 하고 통합이 돼서 하나가 되려면 어떤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고 또 운동이나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참여합시다. 네, 그럼 참여 원칙입니다. 자, 독립의 원칙은요. 무슨 독립이냐? 경제적 독립입니다. 네, 요 의미를 아시면 어렵지 않은데 경제적 독립이다라는 의미가 파악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독립이지? 네, 독립이 무슨 말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 독립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이거죠. 어떤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 소득이 있으려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려면 직장이 들어가야 되고, 직장이 들어가려면 어떤 재교육의 현장이 좀 있어야 돼. 교육이나 훈련. 이게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제적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소득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돈만 들어오면 되나요? 아닙니다. 두 번째, 예, 계속 유지하면 살 수 있을 만한 내 집이 있어야 돼요. 가정. 그래서 독립의 원칙은 경제적 자립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경제적 독립이란 일정 소득 플러스 계속 살 수 있을 만한 가정, 집 이렇게 2가지. 이 노인복지 원칙은요, 노인분들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지를 해드리면 복지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5가지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런 노인복지에 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지 사업을 운영할 것입니까? 예, 이게 그래서 사업 내용이 된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다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래서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복지 원칙에 준해서 사업 요령을 나눠봤더니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이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치매 안심센터, 치매 공공후견 사업,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건강 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도 돼요. 다음 중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읽었던 거 하나에 나머지 밑에 있는 거 4개를 보기에 넣는 문제도 있고요. 또는요, 아예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뭘 설명하는 거냐? 이런 거죠.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에게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은 무엇이냐? 예, 그럼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죠. 예, 이렇게 개념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2번째는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거나 노인 자원봉사에 관련한 것들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거나 경로당 복지가 노인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3번째는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죠. 등급받지 못하신
어르신이에요. 노인장려형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네, 이분들에게 예, 유형보호사 가는 게 아니죠. 누가 갑니까? 생활지원사가 갑니다. 네, 그런 서비스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또 이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네, 학대 피해 노인 못하네요. 그렇죠? 학대 피해 노인, 그다음 결실구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이런 내용들은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를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알아야 풀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을 또 예, 종류로 나눠놨어요. 자,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 뭐라고 썼나요?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 노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그냥 노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요? 그냥 노인은 안 돼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그런 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의 차이점은 뭡니까? 장기요양 등급자잖아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노인분들은 여기 갑니다. 의료복지시설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는데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주거복지시설로 갑니다. 그 차이예요. 둘의 차이가 뭡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입니까? 받지 못한 노인입니까? 이것만 구분할 수 있다면 문제 다 풀리거든요. 이게 중심 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등급을 받았는데 10명 이상인가요? 그럼 노인형 시설이고요. 9명 이내인가요?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이잖아요. 예, 여기도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등급을 받은 장기형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9명 이내에서 산다.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 장기형 등급을 받지 못하신 노인인데 9명 이내에서 산다. 노인 공동생활 가정.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이것도 헷갈린다고 많이 하세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는데 전 이것도 단어로 정리합니다. 자, 교실이 뭔가요? 학습, 공부하러 가는 데잖아요. 그럼 학습 또는 뭐 학습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면 노인교실이 답이고요. 그럼 경로당은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장소.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면 경로당에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친구들과 네, 또래 동료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말벗도 하시고 그래서 장소만 제공을 시켜줘요. 나머지 내용은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노인복지관은요? 복지관에서 정부가 서비스를 이미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해놨거든요. 우리 어르신 참여하실래요? 아이고,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게 정보와 서비스를 이미 만들어 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로 세 가지의 내용을 확실히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자, 다음은 노인보호 전문 기관, 그 다음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어요. 제가 노인 복지시설은 따로 여기서 정리 안 합니다. 뒤에 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 기관은 연중 24시간 동안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 곳이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따로 있죠. 그래서 노인 인력 개발 기관, 뭐 일자리 지원 기관, 취업 알선 기관 이렇게 해서 어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제공해주는 곳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꼭 학대를 입으신 예, 또는 학대를 당하신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요. 문제에. 그러면 그때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2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도는 제가 16년 동안 계속 이 강의를 하지만요, 수업을 하지만요, 교수님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요, 어려울 수밖에요. 제도인데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도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간호사가 아니어도 강사는 처음에 다 어려웠어요. 왜냐면 2008년도에 제도가 처음 나왔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만든 사람밖에 몰라요. 그래서 정말, 와, 이거 머리 안 들어온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장병범 제도를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쭉 뒤지다 보시면 마인드맵 그리는 게 나와요. 그 선생님들이 종이 한 장을 놓고요. 직접 그려보세요. 제 제자 선생님 중에 만점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거 나오신 분 중에서 그분의 노하우가 뭐였냐면 교수님 저는 마인드맵 10번 그렸습니다.
그냥 모르니까요. 알 때까지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립니다. 노인장교양보험 제도는요, 2008년 7월 1일에 만들어졌고요. 시작 1번, 관장은 누가고요, 급여 대상자. 이런 식으로 시계 바퀴가 시계 바늘이 돌아가듯이 6번까지 쭉 시계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려가시면 몰수기 제도 다 들어갑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제가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인장교양보험 제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장교양보험 사업은 누가 관장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오답이 뭐냐고요? 장교양보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한다. 아닙니다. 네,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노인장병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자, 국가에서 이제 어디 갈 거예요? 이렇게, 아예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가 하겠습니다. 그럼 요것에 관장을 하십시오. 근데 보건복지부에 소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이자 보험자이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된 겁니다. 동의어입니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출제위원회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공부하는 학생이 우리는 다 알아둔다.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와봐, 일단. 나온 데 다 맞출 수 있어. 이게 사업자, 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에요. 또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장교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조건입니다. 네, 이거 저는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요, 이건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너울쌤만의 구별법이에요. 제 문제집에도 항상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자, 그럼 대상자 한번 불러보실래요? 이렇게. 65세 이상이면서 질병을 가졌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질병입니다. 65세 이상이신 분은요, 아무 병이나 다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질병명을 따로 쓰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교통사고도 됩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이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서는 노인이 되어야지만 생기는 노인성 질병을 가졌고 그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 병이나 안 돼요. 노인성 질병이어야만 됩니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안에 지주막히 출혈이 포함이 됩니다. 치매는요, 읽어보시면 금방 아세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이게 다 치매잖아요. 근데 여기 뇌혈관성 질환은 뇌혈관성 질환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주막하 출혈, 내내 출혈,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졸중, 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알만한 내용이 있지만 지주막하 출혈은 사실 의학을 조금 공부하지 않는 한 이 용어가 좀 낯설거든요. 네, 그래서 뇌 한 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분류의 질병명 코드의 분류표를 질병명을 아시면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65세 이상이면 아무 병이나 다 된다. 그러나 65세 미만이라면 아무 병이나 안 된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질병 코드에 있는 질병명만 해당이 된다를 구분하시는 것이 대상자를 구별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빨리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입니다. 이게 다 흐름새가 있는 거죠. 급여 대상자가 됐다고 모두 다 등급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왜? 보험이니까. 보험은 우리가 암보험에 가입했다. 아, 그래요? 어디에 들었습니까? 네, 뭐, 땡땡이에요. 땡땡이 아까 말했던 사업자잖아요. 장병보험 가입하셨나요? 그럼요. 2008년 7월 1일 날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됐어요. 자동 가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 이렇게 급여 대상자 선정 조건이 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죠. 선정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왜냐? 암보험에 가입을 해서 암에 걸렸지만 이게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는 보험이 암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 신청과 판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인정 신청부터 신청하시고 방문 조사단이 나와서 조사표에 따라 작성을 해요. 그러면 가지고 들어갑니다. 공단으로. 그때 들어가면 네, 컴퓨터가 1차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또는 등회자가 떨어집니다. 요렇게 가는 절차 안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정 신청입니다. 네, 장교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아까 있죠. 노인성 질환을 가져서 6개월 동안 거동이 안 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됐다라고 하시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관할 지역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치매 안심센터의 장, 치매 환자인 경우에 이렇게 한정을 하는 거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네, 본인 가족의 동의를 받은 예, 분이 대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신청하나요? 아,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자에게 신청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방문 조사가 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올 때 꼭 이거네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와야지. 그죠? 네,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직원이. 여기 말이에요. 제가 센터의 직원이요. 그거 외워요. 제가 센터 직원이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그쵸?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소정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거주지를 직접 옵니다. 그래서 조사표에다가 아까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지고 가서 컴퓨터가 1차 판정. 그런데 그걸로 최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네,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연장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네, 포함해서 이제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공단이 제공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판정 결과에 따라서 등급 점수가 있습니다. 네.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등급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단 5등급자와 인지 지원 등급자는 치매 대상자 하나입니다. 자, 점수가 있어요. 95, 75, 60, 51, 45. 네, 저는 뒷자리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수업 시간에는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95점 이상, 75점 이상, 95점 미만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앞자리 하나씩 하시고 땡겨서 뒤로 가시면 되잖아요. 1등급은 95점 이상인 거고, 네, 2등급은 75점과 또 95점 사이에 있는 거고요. 3등급은 60점과 75점 사이에 있는 거고, 이렇게. 예, 그래서 앞자리만 외워두시면 되고, 막 책에 보면요, 뭐 전적, 상당, 부분, 일정 이렇게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굉장히 애매한 내용입니다. 일정이 도대체 뭔데요? 상당은 도대체 뭐고요? 예, 그런 애중띤 애매한 표현으로는요, 네, 이거 등급 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도 점수 주시는 거잖아. 그럼 문제 출제하는데 저렇게 애매한 걸로 문제를 어떻게 만들까요? 예, 제가 2,000개 만들어 봤다고 했잖아요. 1,500개 이상이요. 못 만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점수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표만 딱 외워두시면 안 어렵습니다. 정답 금방 눈에 보입니다. 네, 54점, 4등급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판정 통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등급이 나오고 나면 유효기간, 네, 최소 2년 이상, 최대 4년 6개월에 해당이 되는 그 기간들이 예, 이제 딱 예, 등급 인정서에 이렇게 적혀져 나와요. 그 다음에 갱신을 하는 경우에요.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에 1등급은 4년, 2, 4등급은 3년,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2년의 갱신 유효기간을 가져갑니다. 자, 이제 급여의 종류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노인장교양보험 제도에서 급여는 몇 가지인가요? 예, 세 가지입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거 튀어나와야 돼요. 네, 시험 문제 푸실 때 안 튀어나오면 큰일 나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재가급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지금 제가 표에다 넣었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어떤 내용인가요? 가정이 들어갑니다. 방문목욕은요, 목욕설비를 갖춘 가정이 들어갑니다. 방문간호는요, 예, 간호사가 갑니다. 주야간 보호는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이란 글자가 들어갑니다.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이 들어갑니다. 기타 재가급여는요, 용구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안 읽는 이유도 아시죠? 그 수업 시간에 읽어주시고요. 예, 저랑 요점 정리할 때는, 저랑 요점 정리할 때는 빨간색 단어만 기억하시면 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개념의 정리, 복습은 단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급여가 뭔가요? 시설 급여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의료복지 시설 봤잖아요. 노인용 시설입니다. 네,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등급 받으셨네. 입소시켜서 급식과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10인 이상 네, 들어오시는 시설입니다. 그럼 노인용 공동생활 가정은요? 뜨드드드드 치매부터 네, 노인까지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여기는 가정 글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분들이 몇 명까지요? 9인 이내 이하까지 네, 우리가 네,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특별 현금 급여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현물이에요. 현물. 현물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특별 현금급여는 말 그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현금. 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가족으로부터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20만 원 넘어요. 매달 한 달. 네, 많이 올라갔어요. 인상이 됐거든요. 특례 요양비는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이게 중요한 거죠.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노인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 서비스를 받고 또 돈은 공단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요양 기관에 들어가서 달라고 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거 안 되죠. 실시 안 됩니다. 초창기는 실시했어요.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 여기서 하시면 제가 말이 길어지거든요. 자,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두 가지는 실시가 되지 않고요. 가족 요양비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가 되지 않는다고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개념 정리는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요양 기관의 비용 청구와 지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장기요양 기관과 공단에서 네, 장기요양 기관이 공단에다가 비용을 청구해요. 그러면 공단이 기관에다가 비용을 지급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이에 요양보호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 이 내용만 아시면 돼요. 네. 시험 문제 오답은 그렇게 내거든요. 요양보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공단은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그럼 틀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 정확한 표현만 인지하고 계시면 문제 오답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 재원 조달입니다.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끌고 가기 위한 재원 조달은 세 군데, 3부자 방식입니다. 하나는 보험료예요.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합니다. 그러나 사용하실 때는 각각 독립회계로 사용을 합니다. 투말을 그렇게 바꿔요. 시험 문제 오답에서. 그 거들 때는 한 번에 걷는다는 거예요. 장기요양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지금 아마 11% 이상을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걷어서 통합 징수를 하지만 쓸 때는 각각 장기용 보험료는 장기용 보험료로 쓰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씁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지원금입니다. 예상 수입액의 20%를 먼저 선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본인 부담금입니다. 사실 두 개는 내 주머니에 돈 나간 느낌이 없어요. 나라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장기용 보험을 쓰시려면 본인 부담금이 있으셔야 돼요.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15%,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0%가 지급이 됩니다. 뭐에 15고 뭐에 20인가요? 각자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주어지죠? 그 금액의 15%, 그 금액의 20%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자, 제가는 15, 시설은 20 이렇게 암기하시면 압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럼 시험 문제 틀린 경우 있어요. 어떻게 해보셔야 되냐면 제가 급여를 이용하는 거였으니까 제가 급여 종류를 먼저 불러주셔야 돼요. 방문요양, 방문무교,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기타 제가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는 15%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0%를 지급한다. 왜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주야간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20%를 지급한다. 제공한다. 내야 된다. 아니잖아요. 주야간보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15%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4에서 60%를 또 추가로 경감을 시켜줍니다. 면제도 있죠, 면제.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제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네, 면제예요. 다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무조건 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 지시서의 발급 비용은 일반은 20%, 또 40에서 60%를 받는 자는, 감경자는 10%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절차가 있다는 거죠. 네,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이 이어집니다. 이건 것도요,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없애요, 이게. 그래서 가나다, 다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가나다라 말을 갖다가 얘를 다 해놓고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저는 여기 단계 중에서 요 두 단계를 좀 볼 거예요.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단계입니다. 자, 이때 장기 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공단에서 딱 제공이 됩니다. 등록 딱 받으면요. 당신을 장기 요양 대상자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인적 사항이나 장기 요양 등급, 유효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안내사항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라든지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가 됩니다. 자,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돈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막 섞어놓고요. 인정서에 기입되는 내용을 골라라.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기입되는 내용을 골라라. 뭐 이런 거 막 찾는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항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 서비스 목표 설정,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최근에 이러고 시험 문제 났던 거죠. 이렇게 기능 상태와 평가, 욕구 평가,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을 결정하는 단계는 서비스 이용 지원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나요? 라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럼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단계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다단계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하고 또 라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종료로 갑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래요. 가나에서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들만 따로 정리를 해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인 3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요양보 업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일단은 표준교재에 있는 내용을 PDF 파일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잘라서. 왜냐면 이 표준 서비스 분류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네, 이 신체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항목이 뭡니까? 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들어가는 건 어떤 겁니까? 이런 거 묻는 거죠. 의사소통 도움과 말법 격려하기와 같은 서비스 내용은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아, 네, 정서지원, 의사소통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요.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과 기본동작 훈련,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 향상, 네, 그 다음에 뭐 훈련, 뭐 요런 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네, 기능회복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분류의 서비스 내용을 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 분류 표에는 없는데 표준 교재에 부가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자, 비상 연락망을 준비하거나 대화나 편지, 전화와 같은 활동 내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서비스 분류 표준표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 그런데 아까 표에 보시면 이 정서 지원과 의사소통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표에는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고 시험 문제 물어봐요. 그래서 정서 지원 의사소통입니다. 이거 표준 교재에 있어요. 네, 표준 교재의 그 분류표를 쭉 읽다 보면 66페이지 정서 지원 의사소통에 1번 해가지고 말법, 격려 막 이렇게 쭉 써 있거든요. 그거를 읽으실 수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 맞추는 거죠. 또는 시간차 회상 훈련이라든지 판단 및 집행 기능 훈련을 담당하는 거. 네, 이거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거 인지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답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분류표 중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제한된 업무가 있습니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와 간호조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또는 전적으로 수행하는 그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업무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요양보호사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양보호사 역할이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자,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 정보 전달자입니다.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내용을 기관에 보고하거나. 요즘에 이제 보고라는 글자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관찰자입니다. 무엇을 관찰하는 걸까요?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법과 상담자는 의사소통입니다. 자, 동기유발자, 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옹호자는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 차별 또는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지지를 해주는 거. 네, 그걸 우리가 옹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2장의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도 정리가 다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또 이제 또 개념에 대한 내용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장기 요양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1번 노인요양시설, 2번 방문요양, 3번 노인형 공동생활가정, 4번 주야간 보호, 5번 방문목욕.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자, 노인을 설명하는 내용이 엄청 길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구나.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교수님, 그러면 이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가 답이 되시려면 이거 들어가야 돼요. 가장과 같은 주거 합견이 반드시 주거 여건 이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방문 요양이 되시려면 가정 글자가 나야죠. 가정에 가서 어떤 신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주는 거고요. 주야간 보호가 되시려면 일정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방문 목욕은 네, 목욕 설비를 갖춰서 가정에 가서 목욕을 시켜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이제 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목적 쓰죠, 관장 쓰죠, 방문 인정 조사 쓰죠, 등급 쓰죠, 급여 종류 쓰죠, 재원 조달 쓰죠. 5개 막 다 뽑아다가 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난이도 중에서는 가장 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1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번 장교양 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번 교육을 이수한 장교양 기관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한다. 4번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첫 번째 1번에서 해당하는 내용은 공적 부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설명하는 거죠. 자, 3번 같은 경우에 방문조사를 나오시는 분이 누군가요? 공단 직원이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와 같이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온다고 말씀드렸고, 주야간보호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급여 비용의 청구에 요양보호사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 기관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네.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3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4번 국가는 예상 수입액의 1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5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죠. 자,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네, 일반인 경우에는 20%, 40에서 60% 경감을 받는 자는 10%를 지급하게 돼 있고요. 국가는 예상 수익액의 몇 퍼센트를 부담하나요? 2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지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병원 동행, 2번 세면 도움, 3번 구강 관리,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인지 행동 변화 관리. 정답은 5번입니다. 인지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었죠. 병원 동행은 가삼 일상생활에서 일상 업무 대행에 해당이 될 거고요. 세면도움과 구강관리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죠. 자, 인지행동 변화 관리 안에 또 이런 내용 있죠. 인지자극 활동이라든지 일상생활 함께하기라든지 여기가 전부 다 인지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요양보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비위간 삽입을 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은 동료와 공유한다. 3번 가족의 생활 상담을 해준다. 4번 업무 효율을 위해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5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실 제가 요점 정리할 때 요양보 서비스 제공원칙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만들어 오진 않은 건데, 그래서 문제로 6, 7번 두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6번 문제를 좀 볼 거거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흡인이나 비위관 삽입, 관장, 돈요, 욕창 관리, 투약, 경구약이나 외용약을 제외한 의료행위는 요양보호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위관 삽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은 네, 우리가 지켜주셔야죠. 가족의 생활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내용만 상담을 할 거고요. 업무 효율을 위해 수직적인 관계 유지하지 않아요. 네, 수직 위아래가 아니라 수평 관계.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죠. 자, 이제 제공 원칙에 관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번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번 대상자의 선호보다 기관의 규정을 우선시한다. 3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 4번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해 주셔야 돼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거지 응급처치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아까도 나왔었죠. 흡인하지 않는다. 네, 대상자의 선을 중요시 하셔야지 기관의 규정 우선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서비스 중단은요. 네, 이거는 상의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직계가족에게 서비스 제공하지 않죠.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맥박, 호흡, 투약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 역할은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 말법가 상담자, 4번 옹호자, 5번 관찰자. 자, 정답은 5번 관찰자입니다. 우리가 숙련된 수발자는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되고요. 정보 전달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 내용 변경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말법과 상담자는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시는 거고, 옹호자는 학대나 소외되신 분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옹호하고 지지해주는 역할. 자, 그 다음에 5개만 있는 게 아니죠. 6개잖아요. 동기후발자도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잔존 능력을 활용해주는 역할을 동기후발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 정도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개념과 연관된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함께 공부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울쌤은 3강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보시고 좋았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또 3강, 4강, 5강 이어서 나가는 영상, 또 이제 문제풀이 영상들이 알람이 뜨니까 또 쉽게 빨리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